제4권 영웅의 길 제34장 열국을 떠도는 중이 그날 밤이었다. 제강은 후원 별당에다 술상을 차려놓고 공자중이를 불렀다. 방 안으로 들어선 중이는 여느 때와 다른 거창한 술상에 눈을 휘둥그레 떴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소.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이지요. 말과 달리 제강의 눈동자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중이는 눈치채지 못했다. 부인에게 좋은 일이라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오. 무슨 일인지 알고나 마십시다. 오늘 이 술자리는 공자의 앞날을 축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앞날을 축원하는 자리라니요. 공자께서 큰 뜻을 품고 강성을 떠나신 지 어언 2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동방의 끝 김치에 머물고 계시지만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러 계실 수는 없는 일. 이제 공자께서는 다시 천하로 나가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소첩이 특별히 한 잔 술로써 공자의 앞날을 축원하려는 것입니다. 그제야 중이는 제강의 뜻을 눈치채고 정색하는 얼굴을 하였다. 나의 가신들이 부인에게 뭐라 하였소?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소첩의 생각입니다. 제강의 대답에 중이는 다소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이 인생이 무엇이오? 사람 한평생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소.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다 해도 어찌 꼭 다른 곳으로 가야 구할 수 있겠소. 부인은 아무 걱정 마오. 나는 결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오. 편안하고 게으른 것은 대장부의 일이 아닙니다. 고국을 버리고 따라온 다신들은 모두 충성이 지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공자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들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제강의 입에서 가신들 얘기가 나오자 중이의 표정은 다시 험악해졌다. 역시 그들이 찾아와 쓸데없는 말을 한 모양이군. 부인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마시오. 내가 한바탕 꾸짖겠소. 그러자 제강이 살며시 웃음을 머금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공자는 진정으로 이곳을 떠나기가 싫습니까? 아니면 소첩의 속마음을 떠보려고 그러신 것입니까? 중이가 단호한 어조로 대답한다. 누가 떠난다는 것이오. 부인은 안심하오. 내 어찌 부인을 시험할 수 있겠소? 제강의 얼굴에 웃음꽃이 한박 핀다. 가야 함은 공자의 운명이요. 가기 싫어함은 공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역시 운명도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겠지요. 본래 이 술은 공자의 앞날을 축원하고 전송하려고 차린 것이지만 이제 공자를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소첩은 공자와 함께 마음껏 마시고 이 밤을 즐길까 합니다. 좋소. 아주 좋소. 이제야 술맛이 나는구려. 중이는 얼굴 가득히 웃음을 머금고 술잔을 들이켰다. 화기애애한 부부의 정이었다. 제강은 시녀들까지 불러 춤을 추게 하고 노래 부르게 하였다. 춤과 노래가 끝난 시녀들은 제강의 분부에 따라 중이에게 술을 한 잔씩 바쳤다. 중이는 제강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개운했다. 이런 부인을 두고 내가 떠날 수 없지. 중이는 연신 술잔을 들이켰다. 그는 술이 센 편이었다. 하지만 수십 명이나 되는 시녀들이 권하는 술을 일일이 받아 마셨으니 취하지 않을 리 없었다. 마침내 중이는 옆으로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웃음을 머금고 있던 제강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졌다. 비장감 서린 얼굴로 변한 것이었다. 구범님을 모셔오라. 그 무렵 호원과 전일, 위주는 중이의 집 밖에 숨어 있었다. 조세, 호모, 선진 등 나머지 가신들은 인부와 양식과 의복 등 모든 행장을 수습한 채 성을 나가 교회에 머물고 있었다. 임치성을 떠날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오로지 제강의 신호가 있기만을 기다리던 참이었다. 초조한 마음으로 어둠 속에 숨어있던 호원의 앞으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안으로. 호원은 숨을 들이켰다. 제강은 배신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자 뜰에 제강이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공자는 별당에 누워 계십니다. 속히 모셔가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성문을 통과할 수 있는 부표입니다. 부인의 깊은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호원이 제강과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 위주와 전일은 별당으로 들어가 대취하여 정신 모르게 자고 있는 중이를 이불에 싸서 떠매고 나왔다. 가시지요. 위주의 재촉에 호원은 제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런 호원의 눈동자에서 제강은 반짝이는 빛을 보았다. 저희들이 기필코 공자를 천하의 맹주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아울러 공자께서 천하 맹주가 되신다 하더라도 제 나라에 대해서만은 결코 창을 겨누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뜻하신 바를 꼭 이루시기를. 제강은 떨리는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했다. 호원이 몸을 일으켰다. 그럼 몸 건강히. 몸을 돌이켜 총총걸음으로 어둠 속 저편을 향해 사라져갔다. 암흑과 긴 침묵. 흑. 이윽고 제강의 입에서 묘한 숨결이 터져나왔다. 그 숨결은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오열이었다. 제강은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방금 전 호원이 절을 올렸던 땅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탈출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복록을 내준 제효공에게조차 인사를 올리지 않았다. 중이 당사자는 둘째치고 제효공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분노할 것인가. 가능한 한 임치성에서 멀리 달아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달려라. 호원은 스스로 마부가 되었다. 총 인원은 20여 명. 수레는 5대뿐이었다. 수레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주인인 중이 공자를 납치하여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아닌가. 거창한 수레 행렬을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편해야 했다. 거의 모든 물품을 살던 집에 그대로 놔두고 떠나와야 했다. 5대의 수레 중 2대에는 식량을 실었다. 나머지 3대는 가신들이 나누어 탔다. 수레에 타지 못한 가신들은 수레 좌우로 늘어서서 뛰었다. 더 빨리. 호원의 다그침에 가신들은 달리고 또 달렸다. 짙은 어둠 속이었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주변에 뽕나무 밭이 있음인가. 밤바람에 실려 짙은 뽕나무 잎내음이 연신 풍겨왔다. 호원은 가슴이 터질 듯 통쾌함을 느꼈다. 근 7년 만의 여행이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구차한 여행이 아니다. 천하를 가슴에 품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었다. 깨어나면 얼마나 놀랄 것인가. 중이는 길길이 날뛸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다. 물은 흘러야 한다. 한 곳에 고인 물은 썩는다. 중이는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보라. 여기 한 영웅이 천하를 잡기 위해 달리고 있다. 호원은 속으로 외치고 또 외쳤다. 정신없이 말을 몰았다. 뒤처지는 사람이 생겨나도 그는 달리고 또 달렸다. 그날이 올 때까지 달리리라. 하늘의 색깔이 변하고 있었다. 검었던 구름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일출이었다. 떠오르는 아침 해는 장엄하다 못해 황홀했다. 그 눈부신 태양이 솟아오름에 중이는 눈을 떴다. 빛을 감당하지 못한 중이는 잔뜩 눈살을 찌푸렸다. 수레가 멈췄다. 그제야 뒤따르던 가신들도 걸음을 멈추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중이는 아직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목이 마르다. 물을 타오. 시녀를 찾는 음성이었다. 물은 없습니다. 민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호원이 곁에 있다가 대답했다. 중이는 밤새 수레에 흔들린 탓인지 전신이 아픈 모양이었다. 몸이 무겁구나. 나를 침상 밑으로 내려다오. 여긴 침상이 아닙니다. 수레입니다. 그제야 중이는 정신을 차렸다. 눈을 부비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중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침 햇살을 받아 앞에 서 있는 호원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호원입니다. 호원. 중이는 사태를 완전히 파악했다. 눈에 분노가 서리는가 싶더니 이불을 박차고 일어섰다. 내 놈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턱이 떨려 말을 제대로 내뱉지 못했다. 제강은 그러나 호원은 얄미울 정도로 침착하게 말을 받았다. 부인께서는 여기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진나라를 공자께 바치겠습니다. 아니 천하를 바치겠습니다. 진나라는커녕 제 나라마저 잃지 않았는가? 나는 돌아가겠다. 임치로 돌아가겠다. 수레를 돌려라. 임치성에서 이미 100리나 떨어졌습니다. 지금쯤 제효공은 공자가 달아난 것을 알고 군사를 풀어 잡으러 떠났을 것입니다. 오히려 속히 달아나야 할 판입니다. 아, 호원이 나를 다시 떠돌이로 만들었구나. 말을 마침과 동시에 중이는 수레 아래 서 있던 위주의 창을 빼앗았다.
사태를 직감한 호원이 재빨리 수레에서 뛰어내렸다. 중이도 빨랐다. 그는 창을 꼬나들고 수레에서 뛰어내리는가 싶더니 냅다 호원을 향해 찔렀다. 이놈! 벼락 같은 호통이었다. 창끝은 아슬아슬하게 호원의 옆구리를 스쳤다. 호원은 풀쩍 뛰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이내 등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중이는 울부짖으며 호원의 뒤를 쫓았다. 호원! 이놈! 내 놈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호원은 대답 대신 열심히 달렸다. 풀길이었다. 그는 달리면서 희죽희죽 웃었다. 이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임치에 머문 일의 중이의 성난 모습을 본 적이 있었던가. 그런데 지금은 창까지 빼앗아 들고 죽일 듯 달려들고 있지 않은가.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공자 중이는 죽지 않았다. 중이는 더 이상 호원을 쫓을 힘이 없었다. 간밤에 술을 너무 마신 탓이리라. 숨이 차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어깨를 들먹였다. 그제야 호원도 달아나는 것을 멈췄다. 뒤를 돌아보았다. 10보 간격. 두 사람은 마주 섰다. 중이는 여전히 성난 얼굴이었고 호원은 통쾌한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중이가 외쳤다. 이놈! 내 기어코 내 놈의 살을 씹어먹으랴! 하하. 공자께선 결코 제 살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공자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저는 들판에 버려지는 시체가 되어 들개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어느 겨를에 공자에게 먹히겠습니까? 반대로 공자께서 성공하시어 천하를 손안에 주신다면 매일 산의 진미를 드실 것인데 과연 그때 이 비린내나고 질긴 살을 먹을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호원의 통쾌한 웃음소리는 하늘 높이 울려 퍼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화가 나야 할 이 상황의 중이는 문득 가슴이 뭉클해지는 한 줄기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 천하. 얼마 만에 들어보는 말인가. 청년 시절 열병이라도 앓듯 입에 담고 살았던 말이었다. 외숙이자 스승인 호원과 더불어 고원 높은 곳에 올라 목이 터져라 외쳐댔던 말이었다. 그때의 시절이 그리움처럼 밀려왔다. 가슴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가슴이 뜨거워질수록 창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려나갔다. 마침내 들고 있던 창이 풀밭에 떨어졌다. 구범. 방금 전화라고 했던가. 중이가 중얼거리듯 낮게 물었다. 호원은 풀썩 무릎을 꿇었다. 공자, 저는 아직도 강성박 고원에서 지내던 시절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꿈. 공자께서 저를 죽여야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다면 저는 사는 것보다 죽기를 바랍니다. 꿈. 그래.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지. 중이 앞에 무릎 꿇은 호원 옆으로 하나둘씩 그림자가 몰려들었다. 조세, 위주, 선진, 계자추 등이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호원 옆에 무릎 꿇고 앉았다. 공자. 저희들이 공자를 따라 부모 형제 처자까지 버리고 만리 타국을 떠돌아다니면서도 서로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공명을 죽백의 길이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공자가 성공하지 못하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진해공이 무도하여 진나라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 누가 공자에게 천하를 갖다 바치겠습니까? 저희 모두가 함께 공모한 짓입니다. 호원 한 사람만을 꾸짖지 마십시오. 중이는 고개를 쳐들었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깊고 넓었다. 문득 그의 눈에 그 끝이 보이는 듯 했다. 모두들 들어라. 중이가 가신들을 내려다보며 외쳤다. 배가 몹시 고프다. 그대들은 임치를 떠나오자마자 나를 굶기기부터 할 것인가. 이렇게 외치는 중이의 음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힘차게 들렸다. 어디로 갈 것인가? 중이가 물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호원은 이미 제나라 도성 임치를 탈출해 올 때부터 초나라로 가고자 마음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중이에게 되물었다. 중이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대답이 나왔을 때 그들 설득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었다. 중이의 뜻도 호원과 같았던 것이다. 초로 가자. 모처럼 만에 군신 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호원은 기분 좋게 외쳤다. 좋습니다. 초로 갑시다. 제나라에서 초나라로 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는 노나라를 거쳐 송,
진, 채, 수나라를 통과하여 초나라 영성에 이르는 길이다. 이 여정은 임치와 영성을 직선으로 이은 것으로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수십 개의 강을 건너야 하며 수십 개의 늪지를 지나야 했다. 길이 여간 험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늦어질 수가 있다. 또 도중에 어떠한 봉변을 당할지도 몰랐고 양식이 떨어져 곤욕을 치를 수도 있었다. 그보다는 조세가 두 번째 길을 제안했다. 황하를 따라 서진하다가 조나라를 거쳐 송, 정나라를 통과하여 초나라 땅으로 접어드는 방법이었다. 약간 돌기는 하지만 길이 잘 닦여져 있고 도중에 여러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 길이 좋겠군. 중이도 호원도 두 번째 행로를 택했다. 진공자 중이 일행은 다시 출발했다. 무려 3,000리가 넘는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활기에 넘쳐 흘렀다. 특히 호원의 몸놀림은 청년 못지않게 발랄하기까지 했다. 구범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모양이군. 중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호원을 놀려대곤 했다. 이때 호원의 나이 65세. 여름이 가고 있음인가. 바람이 한결 서늘해져 있었다. 수일 뒤 중이 일행은 조나라 도성에 당도했다. 조나라는 그다지 큰 나라라고는 할 수 없었다. 송나라와 정, 노나라 사이에 끼어 늘 눈치를 봐야 하는 중원의 약소국 중 하나이다. 국성은 희. 주왕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후국이다. 희라면 중이와 동성이다. 같은 혈족인 것이다. 박대하지는 않겠지. 이런 기대감을 품고 도성 안으로 들어섰다. 그 무렵 조나라 임금은 조공공. 그는 명군과는 거리가 먼 군주였다. 오히려 암군에 가까웠다. 나라 일보다는 노는 것을 좋아했다. 현신을 멀리하는 바람에 주변에는 늘 소인배가 득실거렸다. 오죽하면 시정배들로서 조문을 들락거리는 자들이 300명이 넘었을까? 2년 전에는 그들과 유희를 벌이느라 송양공이 회맹을 소집했을 때 아무런 권한도 없는 대부를 대신 보냈다가 송양공의 분노를 사침략을 받은 적도 있었다. 진나라 공자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조공공은 중이 일행의 입국을 보고받았다. 진공자라고는 하지만 본국에서 쫓겨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랑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 재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시면 알아서 며칠 묵다가 떠나갈 것입니다. 한 제후국의 공자라면 빈객이다. 공관을 내주어 정식으로 영접하는 것이 관료요 예의였다. 그러나 조공공은 측근 소인배들의 말을 듣고 중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더욱이 본국에서 쫓겨난 공자라고 하지 않는가. 잘못 대접했다가는 오히려 진나라와 사이만 나빠질 수가 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겠지. 조공공은 중이 일행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인 접대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조나라 조정에 모두 소인배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부 희북이는 인물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예전부터 진공자 중이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바가 있어 조공공을 찾아가 간했다. 주공께서는 진공자 일행을 박대하지 마십시오. 더욱이 진과 조는 동성간으로 같은 혈통의 나라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타국의 공자를 도와주는 것은 큰 덕을 쌓는 일입니다. 조공공이 피식 웃으며 대답한다. 우리 조나라는 소국이요. 더욱이 열국 사이에 끼어 있어 우리나라 땅을 지나는 타국의 공자들만 해도 한 달에 수십 명에 달하오. 그들을 일일이 대접했다가는 나라 창고가 텅 비고 말 것이오. 진공자 중이는 어질고 덕이 높은 사람입니다. 특히나 그는 중동의 변협으로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귀한 상이라 합니다. 일반 타국의 공자처럼 대하시면 안 됩니다. 희북이는 거듭 권했으나 조공공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어찌됐든 과인은 본국에서 쫓겨난 공자까지 챙겨 접대할 여유가 없소.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때 조공공과 희북이의 대화를 들은 신하 중 유별나게 조공공의 비위를 잘 맞추는 자가 하나 있었다. 그 자가 조공공을 따라 내당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주공께서는 중동과 변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동이란 한눈에 눈동자가 2개 들어있는 사람을 말함이 아니겠느냐. 나는 일찍이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변협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그대를 불러 물어보려던 참이다.
변엽이란 갈비뼈가 여러 개로 되어 있지 않고 판자처럼 한 개의 넓은 뼈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측근 신하의 말에 조공공의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빛났다. 갈비뼈가 어찌 하나로 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대의 말을 믿을 수가 없구나. 신도 말만 들었을 뿐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주공께서는 이참에 변엽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쉽습니다. 중이를 공관에 머물게 하고 목욕하는 사이 변장하여 들어가 알몸을 보면 변엽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로다. 조공공은 큰 웃음을 터뜨렸다. 상황이 일변했다. 진공자 중위를 공관으로 모셔라. 조공공의 명이 떨어지자 중이 일행은 공관으로 안내되었다. 그러나 공관에서의 대접은 형편없었다. 음식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잔치도 베풀지 않았다. 말단 관리들만 왔다 갔다 할 뿐 대부급 신하들은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중이는 속으로 괘씸하다는 생각을 했으나 워낙 땀과 먼지로 몸이 더러워져 있었기에 일단 목욕부터 하기로 하였다. 욕당으로 가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갔다. 그때 조공공은 측근 신하들 몇몇과 함께 말단 관리로 변장하고 공관에 당도했다. 그들은 다짜고짜 욕당으로 향하더니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발가벗은 중이의 알몸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킥킥킥. 정말 신기하군. 그들은 중이의 어처구니 없어 하는 눈길에는 아랑곳 없이 한참을 더 낄낄대며 떠들다가 휑하니 욕당을 나가버렸다. 그때까지도 영문을 알지 못하던 중이는 공관 관리를 불러 물었다. 저들은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 히덕거리다 가버리는 것인가? 공관 관리가 몸둘 바를 몰라 하며 대답했다. 방금 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공과 그 신하들입니다. 순간 중이의 눈꼬리가 날카롭게 치켜떠졌다. 대뜸 사태가 짐작되었다. 한나라의 임금이란 자가 어찌 이리도 무례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중이는 분노와 불쾌감을 참지 못하고 옷을 입고 나와 호원 등 가신들을 불러 선언하듯 말했다. 내일 이곳을 떠난다. 처음 호원은 당황했으나 욕당에서의 일을 듣고 나서는 오히려 더 길길이 날뛰었다. 후일 공자께서 조나라를 용서하려 해도 제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화는 중이가 남긴 일화 중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이다. 사기, 춘추자 시전, 국어 등 모든 사서들이 한결같이 이 일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중이는 조나라에서 이러한 모욕을 당했음이 분명한 듯하다. 한편 대부 희북이는 조공공이 중이 일행을 공관으로 들게 했다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던 중 나체 엿보기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고 크게 탄식했다. 아, 주공이 어찌도 이리 어리석은가. 희북이의 아내 여씨는 지혜로운 여자였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물었다. 오늘 궁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희북이는 좀처럼 밖에서의 일을 아내에게 말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그날만은 하도 마음이 답답하여 조공공과 중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다. 여씨가 눈동자를 빛내며 말했다. 제가 오늘 낮에 뽕잎을 따러 성 밖에 나갔다가 마침 진공자 일행을 보았습니다. 진공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시종하는 가신들은 한결같이 영걸이었습니다. 호원, 조쇄, 선진 등을 본 모양이구려. 제가 듣건대 주인이 훌륭하면 그 신하가 훌륭한 법이고 그 신하가 훌륭하면 그 주인도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보좌를 받고 있는 공자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진나라를 손에 넣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그때 진공자가 자신에게 무례를 저지른 나라를 치게 된다면 우리 조나라 또한 그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부인은 과연 영명하구려. 나 또한 그 점을 염려하고 있던 참이었소. 잘못하다간 우리 가문마저 결단이 날지도 모르는 일이오. 주공께서 진공자를 가벼이 대하고 있으니 화는 반드시 닥쳐옵니다. 당신이 충성으로서 간했는데도 듣지 않는 바에야 당신 혼자만이라도 진공자와 우호를 맺어놓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만이라도 우호를 맺는다 함은 진공자 일행은 지금 여행 경비가 부족할 것입니다. 제가 곧 음식을 장만해 드릴 터이니 당신은 그 그릇 속에 옥구슬을 감춰 가지고 가서 진공자에게 선물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의 마음을 고맙게 여길 것입니다. 아내 여씨의 말을 들은 희북이는 비로소 얼굴색이 밝아졌다.
그날 밤이었다. 중이는 조공공에게 놀림을 당한 데다가 저녁까지 굶었다. 배가 몹시 고팠다. 생각할수록 조공공의 행위가 괘씸했다.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방 안에 앉아 혼자 분노를 사귀고 있는데 시종이 들어와 고한다. 조나라 대부 희부기가 공자를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중이는 희부기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희부기는 중이에게 제배하며 조공공의 무례함을 사죄했다. 이어 하인들을 시켜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들여오게 하였다. 제 성의입니다. 부족 하나마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팠던 중이는 희부기의 따뜻한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다. 조나라에 그대 같은 어진 신하가 있는 줄은 몰랐소. 오늘 그대의 고마운 뜻을 결코 잊지 않겠소. 중이는 밥상 앞에 앉았다. 밥 뚜껑을 열었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그릇 안에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백벽 옥구슬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벽이라면 둥근 옥으로 그중 백벽은 더욱 귀한 보물에 속한다. 그런 만큼 값어치도 대단했다. 중이는 한참 동안 그 백벽을 내려다보다가 이윽고 눈길을 희부기에게로 옮겼다. 그대의 마음은 잘 알았소. 정말 고맙소. 하지만 나는 이 보물을 받을 수 없소. 그대가 가지고 온 음식은 맛있게 먹겠소만 이것은 도로 가져가시오. 희부기는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권했다. 그것은 제 정성일 뿐 결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따스한 마음이지 결코 재물이 아니오. 내 이제 그대의 마음을 알았는데 또 무엇이 필요하겠소? 중이는 끝내 백벽을 받지 않았다. 공관을 나온 희부기는 집으로 돌아가며 연신 찬탄을 금치 못했다. 진공자는 저렇듯 공공하면서도 백벽을 받으려 하지 않으니 그 깊은 뜻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구나. 다음 날 새벽 중이 일행은 조나라를 떠났다. 물론 조공공에게는 떠난다는 인사조차 올리지 않았다. 희부기만이 중이의 출발을 알고 성밖까지 나와 그 일행을 전송했다. 중이의 수레는 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상구로 그랬다. 다음 행선지는 송나라 도성인 상구였다. 하지만 이미 조공공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받은 중이는 송나라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다. 송나라는 조나라보다 훨씬 크고 부유하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전에 홍수가에서 초나라와 일전을 벌여 대패했다. 패전국인 것이다. 특히나 송양공은 그 싸움에서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홍수 전투에 대해서는 중이도 상세한 것을 알고 있었다. 송과 초나라 간의 일전은 중원의 여러 나라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제환공의 뒤를 이어 천하맹주로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어찌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싸움에서 송양공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패했다. 잘못된 어짐은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부를 수도 있구나. 홍수 전투에 대한 중이의 소감이었다. 과연 송나라 국경 안으로 접어들면서부터 분위기는 일변했다. 백성들의 표정부터가 어두웠다. 생활에 전혀 생기가 없었다. 패전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재기불능. 중이는 향후 송나라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았다. 우리의 입국을 알리는 것 자체가 송나라에게는 부담이 아닐까. 중이는 호원과 조세를 불러 말했다. 그래도 일단은 알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호원은 이렇게 말하고 일행보다 한 발 앞서 상구성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상황은 중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송나라 사마 공손고가 호원의 방문을 크게 환영해 주었던 것이다. 오, 구범님 아니시오. 이게 얼마만이오. 호원과 공손고는 구면이었다. 제환공이 죽고 그 아들들이 후계 다툼을 벌일 때 송양공은 세자 소를 호위하여 임치성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다. 그때 송나라 사마 공손고도 함께 들어와 잠깐 동안이지만 호원과 교분을 쌓았다. 연전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이 호원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호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연전의 불행한 사태란 홍수전투의 패배를 말함이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우리 주공의 과욕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건 그렇고 중이 공자께서는 어디에 계시오? 지금 성 밖에 계십니다. 들어오시지 않고
송공께서 병상에 누워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공이 초나라와의 싸움에서 부상을 당해 누워 계신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우리 주공께서는 늘 중위 공자의 어진 이름을 흠모해 왔습니다. 틀림없이 공자를 후대하여 환영하실 것입니다. 구범님께서는 어서 공자를 모셔오십시오. 나는 우리 주공께 공자의 입성을 알리겠습니다. 공손고는 궁으로 들어가 송양공에게 중의의 일을 보고했다. 이때 송양공은 병상에 누워 재기를 꿈꾸고 있었다. 다시 일어나리라. 단 한 번의 패배에 송나라는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떻게 해서든 훌륭한 인재를 구해 송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했다. 바로 그런 때에 송양공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보고가 들어왔다. 중위 공자 일행이 입성하였습니다. 송양공은 제환공과 친분이 두터웠다. 특히 세자 소의 앞날을 부탁받은 바 있는 송양공으로서는 노년에 접어든 제환공과 많은 교류를 가졌다. 그 무렵 제환공이 입버릇처럼 한 말을 송양공은 잊지 않고 있었다. 진공자 중위는 영웅이다. 중위가 나라를 얻으면 패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중위는 지금 제 나라에 있다. 중위가 제 나라에 머물러 있는 한 제 나라는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아직도 송양공의 귀에 쟁쟁하다. 그런 중위가 지금 제 나라를 탈출하여 송나라에 와 있다고 하지 않은가. 재기를 꿈꾸는 송양공에게 있어서 중위의 송나라 입성은 하나의 광명이었다. 진공자 일행을 공관으로 모시되 국빈대하는 예로서 대접하라. 이러한 송양공의 명은 공손고를 통해 즉각 중위 일행의 귀에도 전해졌다. 일행은 환호성을 질렀다. 파격은 계속되었다. 송양공의 뜻을 받은 공손고가 공관으로 찾아와 호원에게 물었다. 지난날 제환공은 공자에게 어떤 대접을 하였습니까? 수레 20대에 말 80마리를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저택을 제공하시고 공녀를 내주어 가정을 꾸리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날이었다. 중위가 머물고 있는 공관 앞에 수레 20승이 늘어섰다. 우리 주공께서 내리신 선물입니다. 지금 공자께서 머무실 저택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러나 대접도 지나치면 부담이다. 중위는 송양공의 환대에 감격하고 있었으나 호원만은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공자를 이곳에 붙잡아 두려는 뜻이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호원으로서는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다. 제 나라 임치를 탈출해온 이유가 무엇인가? 여차하면 귀국할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던가. 호원은 밤새 고민했다. 마침내 새벽녘에 그는 결심했다. 날이 밝아 공손고가 문안 인사차 공관에 들렀을 때 호원은 몰래 그를 자신의 방 안으로 불러들였다. 공손 사마에게는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단도직입으로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공자와 우리 일행의 소원은 오로지 고국에 돌아가겠다는 일념뿐입니다. 귀국의 도움을 빌릴 수 있겠습니까? 공손고가 대답한다. 만일 공자께서 열국을 유랑하는 것이 고생이시라면 얼마든지 이곳에 계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공자께서 큰 뜻을 품고 귀국을 노리시고 계시다면 아시다시피 우리 송나라는 초와의 싸움에서 패한 직후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공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로선 도와드릴 힘이 없군요. 솔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호원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공손고는 그 뜻을 알아차렸다. 떠나실 작정이십니까?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구범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 부디 좋은 후견국을 만나 대원을 이루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공께는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로 중위 일행은 떠날 준비를 했다. 공손고로부터 중위 일행의 뜻을 전해들은 송양공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 진공자를 잡지 못한 것은 모두 나의 부덕함 탓이로다. 그러고는 여행에 필요한 양식과 의복과 물품 등을 부족함 없도록 챙겨보냈다. 중위는 다시 한번 송양공의 후위에 깊이 감사드렸다. 중위 일행이 상구성을 떠난 뒤 얼마 후 송양공은 홍수전투에서 다친 널쩍다리의 상처가 도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 세자 왕신을 불러 유언을 내렸다. 나는 모기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나의 뒤를 이어 내가 군위에 오르거든 매사를 모기에게 물어본 후 행하여라. 초나라와 송나라는 이제 불공대천의 원수다. 내 말을 잊지 말고 자자손손에 이르도록 초하는 결코 우호를 맺지 말라. 진공자 중위는
영웅의 기상이 있다. 너는 그와 친분을 두터이 하여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라. 세자 왕씨는 눈물로써 송양공에게 제배하고 유언을 받들었다. 송양공이 숨을 거두자 세자 왕씨는 군위에 올랐다. 그가 송성공이다. 송나라에서 뜻밖의 환대를 받은 중이 일행은 발걸음이 가벼웠다. 열국의 군우들이 우리 공자의 영웅됨을 알아주기 시작했다. 모두가 고무되었다.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을 잘 내비치지 않는 조세마저도 흥분하여 쾌활하게 떠들어대었다. 송나라는 과연 군자의 풍모를 지닌 나라다. 그런 중에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호가 병상에 누웠답니다. 이호라면 지금 진나라 정권을 잡고 있는 진해공이 아닌가. 중이의 동생이다. 어린 시절에는 우애가 깊었으나 진원공이 죽으면서부터 이호의 시기심과 교활함이 중이를 내내 괴롭혔다. 군위에 오른 이후에는 자객을 보내 암살까지 시도할 만큼 중이를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다. 그런 진해공이 병상에 누웠다는 것이다. 귀국을 대전제로 열국을 유랑하는 중이로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요 사건이었다. 길을 가는 도중 중이 가신단의 화제는 온통 진해공에게 쏠렸다. 진해공의 병세는 그들의 앞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귀국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더욱이 진해공의 세자 어는 진나라의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다. 진목공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모든 것이 진해공의 병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병세는 어느 정도라던가? 호원이 귀를 세우며 물었다. 그것이 아직 더 이상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다. 유랑자의 한계였다. 정나라에 도착하면 좀 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군. 그들은 정나라에 기대를 걸었다. 발길을 재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중위 일행은 정나라 영토 안으로 들어갔다. 수도인 신정성 밖에 이르러 그들은 정문공에게 자신들의 입국을 알렸다. 이후의 병세가 회생불능이라면 초나라 대신 정나라에게 도움을 받아 귀국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초나라까지 내려가 원조를 받을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다. 중이도 호원도 조세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정문공은 정장공 죽음 직후 정소공과 군위 다툼을 벌인 끝에 군위에 오른 정여공의 아들이다. 군위에 오른 지 어느덧 36년째. 오랜 세월 정나라를 다스려 오면서 화려했던 정장공 시대의 부활을 꿈꿨으나 역량 부족인가. 오히려 군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정문공은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초에 붙었다 재에 붙었다 하는 그의 이중 외교 정책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어쩔 수 없는 처사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모조리 죽이거나 추방시킨 일은 선뜻 납득할 수가 없다. 아마도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던 모양이다. 아들들이 군주의 자리를 노리고 언제 반역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젖어 지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군주가 나라를 부강시킬 리 없다. 정나라는 정장공 사후 패권 다툼에서 완전히 멀어져 갔다. 누구? 진공자 중이가 아련을 청하고 있습니다. 아, 그 유랑자 말인가? 정문공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쳐갔다. 중이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아마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자라지. 그것은 과장된 헛소문에 불과합니다. 재상을 맡고 있는 상경 숙첨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러나 정문공은 자신의 생각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그렇지 않소. 중이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다 실패하고 달아났기 때문에 천하제후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상경은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이오. 그런 자를 내가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주공께서는 뭔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중이 공자는 후덕하고 인의가 있는 사람으로 부군인 진원공의 이유 없는 의심으로 인해 지금까지 고생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불운한 공자입니다. 숙첨은 제족에 이어 정나라 실권을 잡은 공족대부로 현자의 풍모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다. 숙첨이 있는 한 정나라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관중이 제환공에게 조언했던 말이다. 그 정도로 관중은 숙첨을 뛰어난 인물로 보았다. 그런 숙첨이 정문공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었다. 하늘이 진공자 중이를 위해 세 가지를 돕고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절대로 그 사람을 괄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정작 정문공은 숙첨의 능력과 안목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었다. 여전히 비웃음이 담긴 어조로 되물었다. 하늘이 그자를 돕다니? 대관절 무엇을 어떻게 돕고 있다는 것이요? 본래 동성끼리 혼이 나면 그 후손들에게 해로운 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부터 동성 간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이의 생모는 호시입니다. 그 뿌리는 희시입니다. 동성이나 다름없는 혈연입니다. 이렇듯 중이 공자는 동성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그 성품은 어질고 몸은 아주 건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그를 돕는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당치도 않소만 두 번째는 무엇이요? 중이가 본국을 떠나온 뒤 진나라는 늘 변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진나라를 다스릴 인물을 키우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경은 그 인물이 바로 중이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늘은 지금 시련을 통해 중이를 단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그를 돕는 두 번째입니다. 우와, 재미나군.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이요? 중이 공자를 따르는 가신들의 풍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호원, 조쇠 등은 당세의 영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이 진공자 곁을 떠나지 않고 있음은 하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이는 반드시 군위에 오를 것입니다. 그때에 대비해서라도 중이 공자를 박대하면 안 됩니다. 숙첨의 열변에 정문공은 오히려 기분이 상했다. 그대는 중이를 너무 크게 보는구려. 그의 나이 62요. 이제 군의를 노리기에는 너무 늙었소. 숙첨은 정문공의 뜻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간파했다. 벼란간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렇다면 잠시 입을 다물고 정문공을 쳐다보았다. 정문공은 어서 말해보라는 눈빛으로 숙첨을 내려다보았다. 주공께서 정이 그를 대접하기 싫다면 중이를 죽여 없애버리십시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주공이 지금 중이를 대접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를 원수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훗날 그는 우리 정나라에 보복을 가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대접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아예 죽여서 후한거리를 없애자는 뜻입니다. 숙첨의 섬뜩한 말에 정문공은 깔깔깔 웃어댔다. 고작 여러 나라를 떠돌고 있는 유랑자에게 그대는 너무 과민한 것 아니오? 나는 중이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소. 나로서는 그를 대접해야 할 만큼 은혜를 진 일도 없고 죽일 만큼 원한을 갖고 있지도 않소. 더 이상 그자에 대해 거론하지 마시오. 이로써 정문공과 숙첨 간의 토론은 끝이 났다. 숙첨은 조문을 나오며 길게 탄식했다.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이런 줄도 모르고 중이 일행은 성문 밖에서 정문공의 답신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있었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중이 일행은 급기야 성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모든 상황을 짐작했다. 이럴 수가. 모두들 경악하고 분노에 몸을 떠는 중에 오히려 중이만은 침착하고 차분했다. 모든 나라가 송나라와 같을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그만 떠나자. 미련 없이 수레를 돌리는 중이의 뒷모습에 가신들 또한 모든 것을 포기했다. 참담함도 증오도 모멸감도 이제는 그들 마음속에 생겨나지 않았다. 중이 일행은 남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정나라 수도 신정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초나라 도성인 영성이 나온다. 오늘날의 호북성 강릉시 일대이다. 신정에서 영성까지의 거리만도 1,000여리가 넘는다. 도중에 수십 개의 산과 강을 건너야 이룰 수 있는 험한 여정이다. 그 길을 중이 일행은 쉬지 않고 달렸다. 송양공에게서 받은 술의 20승이 큰 도움이 되었다. 양식도 송나라에서 공급받아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과연 초성왕이 우리를 받아줄 것인가?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불안감이 일었으나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지금의 양양 근처인 신 땅으로 들어섰다. 신은 춘추시대 초기 어엿한 제후국이었으나 초나라에게 멸망당했다. 그 후 초성왕은 공족 대신들로 하여금 신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 직위를 신공이라고 칭했다. 중원으로 향하는 길목이었기에 중원의 제후 못지않은 권한을 부여했다. 오늘날의 총독과도 같은 개념이 아니었을까? 이 무렵 신 땅의 총독은 투반, 초나라 명제상인 투고거토의 아들이다. 투반은 중이 일행이 신 땅으로 들어섰다는 보고를 받고 그들을 성대히 맞아들였다.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그는 중이 일행이 초나라 수도 영성까지 갈 수 있도록 신속히 배려했다. 미리 사자를 보내 초성왕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 중이 일행이 염려하던 사태는 초나라 영토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신공 투반의 환대에 이어 가는 곳마다 영접을 받았다. 중이조차 어리둥절할 정도였다. 인물은 인물을 알아봄인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신공 투반으로부터 중이 일행의 입국 사실을 보고받은 초성왕은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방의 현자 중이가 이곳으로 온다고. 나는 진공자 중이가 제나라와 송나라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들었다. 그 두 나라는 모두 패권을 노리는 야심국. 그런 나라의 권유를 물리치고 내게로 온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나를 천하의 맹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귀하게 맞아들여라. 그러고는 특별히 영접 사절까지 파견하였다. 영접 사절로 뽑힌 사람은 위여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중이 일행은 한수를 건넜다. 한수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풍광이 변했다. 남국 특유의 분위기가 북방에서만 살아온 중이 일행에게는 새롭고 신선했다. 좋군. 정나라에서 당한 모멸감을 완전히 씻어버릴 수 있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여행이었다. 그들이 초성왕의 특사 위여신의 영접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열흘 후 영성교회에서였다. 먼 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형만이라는 선입견 때문인가. 야만스러우리라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부드럽고 친절한 영접의 중이 일행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영성 안으로 들어가 초성왕과 마주했을 때 중이 일행은 꿈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환상적인 세계를 체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초성왕이 신하들에게 명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모든 접대의 예를 제후지례에 준하여 행하라. 제후지례. 나라의 손님에도 등급이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타국의 임금을 맞이할 때의 격식이 있는가 하면 재상급을 맞이할 때, 대부급을 맞이할 때의 예법이 따로 있다. 중이는 공자이다. 그것도 정상적인 공자가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망명공자다. 그 이유 하나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던가. 공자급에 준한 예법대로만 맞아줘도 감지덕지다. 지금까지의 제나 송나라에서의 환대는 모두 공자급에 준하여 받아왔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제후지례. 임금에 준하는 예로서 영접을 하라는 것이 아닌가. 중이 일행은 자신들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초나라 신하들이 차례로 무릎을 꿇고 중이에게 제후에게 바치는 예법에 따라 술잔을 올리는 것이었다. 중이는 감격에 앞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놀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얼른 두 손을 내저으며 사양했다. 나는 제후가 아니오. 그저 갈 곳 없는 유랑객일 뿐이오. 순간 연회석상의 침묵이 흘렀다. 술잔을 내민 초나라 신하의 눈길이 언뜻 초성왕으로 향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묻는 눈길이다. 그러나 초성왕은 부드러운 미소만 담고 있을 뿐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성대한 듯 하면서도 묘한 분위기였다. 그때였다. 중이의 옆에 서 있던 조세가 재빨리 속삭였다. 공자께서 타국에 망명하신 지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 소국들이야 공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했지만 대국들은 한결같이 공자를 예법에 따라 환대했습니다. 초나라는 대국입니다. 저들이 어찌 예의를 모르겠습니까? 초왕이 공자를 제후지례로 대접하는 것도 모두 천명입니다. 공자께서는 사양 마시고 속히 저들이 권하는 잔을 받으십시오. 이 순간 중이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스쳐갔을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자세를 바로 하고 초나라 신하가 내미는 술잔을 받았다. 잔치는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초성왕은 중이의 인품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와 나란히 앉아 연신 술잔을 나누며 담소를 즐겼다. 고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인가. 중이의 초나라 생활은 이렇듯 화려하게 시작되었다. 초성왕의 극진한 대접은 열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변함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초성왕이 중이를 불러 말했다. 내일은 교회에 나가 마음껏 사냥을 해봅시다. 그렇지 않아도 연일 이어지는 연회의 실증을 느끼고 있던 터라 중이는 크게 기뻐했다. 호원과 조수에게 사냥 채비를 갖추라 지시했다.
사냥지는 영성에서 조금 떨어진 운몽 땅 목가로 정해졌다. 다음 날 초성왕과 중이 일행은 수레를 이끌고 사냥을 나갔다. 중이의 가신단은 모처럼 만에 드넓은 초원을 마음껏 달리며 활을 쏘았다. 초성왕과 그 신하들 또한 손님들에게 자신들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인지 앞을 다투어 수레를 몰았다. 초성왕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작년 같은 체력과 사냥 실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잇따라 2대의 화살을 날려 사슴과 토끼를 잡았다. 초나라 신하들 사이에 환호성이 일었다. 어느 순간 곰 한 마리가 나타나 중이가 타고 있던 수레를 향해 달려들었다. 중이는 날쌔게 수레를 몰아 그 곰을 피했다. 초성왕이 그런 중이를 향해 외쳤다. 어서 그 곰을 쏘시오. 중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화살을 전통에서 뽑아 시위에 걸었다. 곰을 겨누면서 그는 속으로 축원했다. 이 몸이 앞으로 진나라로 돌아가 군위에 오를 수 있다면 이 화살이 저 곰의 앞발 오른쪽 발바닥을 맞히게 해주십시오. 시위를 떠난 화살이 햇빛에 반짝였다. 화살은 정확하게 곰의 앞발 오른쪽 발바닥을 뚫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초성왕이 경탄한다. 공자의 솜씨는 신궁이구려. 초성왕의 칭찬에 중이는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향해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하늘이시여, 고맙습니다. 벼랑간 모리터 쪽에서 함성이 일었다. 무슨 일인가 궁금히 여기고 있던 참에 초나라 장수 하나가 급하게 수레를 몰아 초성왕에게로 달려왔다. 산골짜기에 괴상한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생김새는 곰 같으나 곰은 아니고 코는 코끼리 같았으나 코끼리도 아니고 머리는 사자 같았으나 사자는 아니고 꼬리는 소 같았으나 소는 아니고 털은 승냥이 같았으나 승냥이도 아니고 갈기는 멧돼지 같았으나 멧돼지는 아니고 몸체는 말 같았으나 말도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온몸에는 흰 반점이 엇갈려 있고 더욱 기괴한 것은 칼도 창도 화살도 들어가질 않는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수레에 붙어있는 쇠를 마치 지푸라기 먹듯 씹어 삼키고 있는 데다가 사납고 힘이 세기까지 하여 수십 명의 병사들도 어쩌지를 못해 애워싼 채 고함만 지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하 장수의 말을 들은 초성왕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중이를 돌아보며 물었다. 공자는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녔으므로 들어서 아는 것이 많을 것이외다. 혹 그 짐승에 대해 아는 바가 있소? 중이는 대답 대신 옆에 수행하고 있던 조세를 돌아보았다. 조세는 무장이라기보다는 학식과 인품이 높은 학자풍이었다. 여행 중에도 책을 손에서 놓는 적이 없었다. 중이의 눈짓을 받은 조세가 초성왕 앞으로 나가 대답한다. 그것은 맥이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맥, 우리말로는 불가사리다. 불가사리라는 놈은 금기를 지니고 태어난 짐승이기 때문에 머리는 작고 발은 짧으며 구리와 쇠를 잘 먹는다. 맥이 똥과 오줌을 누면 그것들은 곧 오금, 즉 금, 은, 동, 철, 주석으로 변한다. 그 어떤 쇠도 맥의 뱃속으로 들어가면 물처럼 녹는다. 맥의 뼈에는 골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물의 손잡이를 만들어 쓰기도 하며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면 온갖 질병이 범접하지 못한다. 물론 맥은 전설상의 짐승이리라. 조세의 설명을 들은 초성왕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맥을 잡을 수 있겠는가? 조세가 머뭇거림 없이 대답했다. 가죽과 살이 다 쇠처럼 단단하여 보통 짐승 잡듯이 잡기는 불가능합니다. 맥이란 놈은 단 한 곳, 콧구멍 속에 허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만은 단단한 창으로 찔러 넣으면 들어갑니다.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불입니다. 맥은 금성이므로 불에 가장 약합니다. 그때 옆에서 조세의 말을 듣고 있던 위주가 호기롭게 외쳤다. 제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 괴상한 짐승을 잡아다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위주는 중이 가신단의 한 사람. 성격이 급하고 우악스런 면이 없지 않으나 용맹으로 따지면 가신단 중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장수로 치면 맹장 중의 맹장이다. 위주의 호언장담에 초성왕은 호기심이 일었다. 중이 가신들의 능력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듯 했다. 우리도 함께 가서 위주의 싸움을 구경합시다. 초성왕은 중이와 나란히 수레를 달려 맥이 포위되어 있는 모리터로 향했다. 그보다 앞서 모리터에 당도한 위주는 다짜고짜 맥에게로 달려들어 맥의 머리통을 주먹으로 서너 번 갈겨댔다. 그러나 맥은 길게 울음을 뽑아댈 뿐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맥의 울음소리는 소 울음소리와 흡사했다. 맥은 위주의 존재를 눈치챈 듯 앞발을 들고 꼿꼿이 일어나 위주를 향해 혓바닥을 한 번 낼름거렸다. 앗! 구경하고 있던 주위 사람들의 입에서 놀람의 외침소리가 일었다. 맥의 긴 혓바닥이 위주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칼을 휘감아 눈 깜짝할 사이에 입 안으로 삼켜버렸기 때문이었다. 위주는 얼굴이 벌개지면서 크게 노했다. 이 흉악한 짐승이 어찌 이리도 무례하냐. 이렇게 소리치고 나서 위주는 몸을 공중으로 솟구쳤다. 5척가량 공중에 치솟은 위주는 내려오면서 맥의 정수리를 향해 힘껏 주먹으로 내리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맥은 비틀거리며 서너 걸음 뒤로 물러섰다. 겁먹은 눈빛을 띄었다. 이에 자신감을 가진 위주는 다시 맥에게 달려들어 뒤쪽으로부터 몸을 날려 맥의 등 위에 올라탔다. 그러고는 온 힘을 다해 맥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위주의 힘은 놀라웠다. 목이 졸린 맥은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며 날뛰기 시작했다. 위주를 떨쳐버리려는 짓거리가 분명했다. 그러나 위주의 집념과 오기 또한 대단했다. 그는 맥이 날뛸 때마다 아래 위로 흔들리면서도 손을 놓지 않고 목을 감은 팔에 더욱 힘을 주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캑캑거리며 이리저리 날뛰던 맥은 급기야 힘이 빠진 듯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주변 병사들 사이에 경탄 어린 환호성이 일었다. 위주는 신바람이 나서 더욱 세차게 맥의 목통을 조였다. 얼마 뒤 맥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위주는 맥의 등에서 뛰어내려 네 다리를 쇠사슬로 꽁꽁 묶었다. 그러고는 코끼리처럼 긴 맥의 코를 움켜쥐고 개 끌듯 끌고 중이와 초성왕 앞으로 갔다. 위주가 초왕께 맥을 바칩니다. 천하 제일의 장수감이로다. 초성왕은 감탄의 눈길로 위주를 내려다보며 크게 칭찬했다. 한편 조쇠는 주변 병사들에게 지시했다. 불을 지펴라. 군사들이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자 조쇠는 꽁꽁 묶인 맥의 코를 불길 앞에 갖다 대었다. 불기운이 코 속으로 들어가자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 쇠보다도 단단하던 맥의 가죽과 살이 해삼처럼 흐물흐물해지는 것이었다. 위주가 선진에게서 보검을 빌려 맥의 가죽을 벗겨냈다. 이 광경을 내내 지켜보던 초성왕이 부러운 듯 중이를 향해 중얼거렸다. 공자를 모시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문무를 겸비하고 있구려. 과인의 나라에도 이런 인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소. 곁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초나라 장수 성득신이 불쾌한 듯 눈을 빛내더니 초성왕에게 아뢰인다. 왕께서는 진공자 신하들의 능력을 과하게 칭찬하십니다. 바라건대 신으로 하여금 위주와 한번 겨루게 해주십시오. 신이 그의 무예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득신의 청에 초성왕은 고개를 내저었다. 그대는 무례히 굴지 마라. 진공자와 그 신하는 우리의 손님이시다. 그대는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그날 저녁 사냥을 마친 초성왕과 중이는 이궁에 머물면서 크게 술자리를 벌였다. 모두들 흥이 나서 연신 술잔을 돌리는 중에 문득 초성왕이 중이를 향해 물었다. 공자가 우리 초나라의 도움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가 군위에 오른다면 공자는 무엇으로써 과인에게 보답을 하시겠소? 얼핏 생각하면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도 있는 물음이었으나 기실 그 이면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다. 초성왕이 중이를 맞이하면서 그를 파격적으로 환대한 것은 자신의 부드러운 인상과 넓은 아량을 천하에 과시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이를테면 천하 맹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방까지도 자신의 영향권 내에 거두어들이려는 장기적인 포석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런데 한두 달 중이를 가까이서 겪어보니 중이와 그 가신들의 풍모가 생각보다 훨씬 뛰어났다. 천하 폐업을 향한 자신의 노력이 이들에 의해 방해될지도 모른다는 예감마저 들었다. 경계의 마음이 잃지 않을 수 없었다. 예사 인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들을 확실히 눌러두지 않으면 차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리하여 초성왕은 어떤 보답을 해줄 것인가? 요구함으로써 미리 중이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려는 것이었다. 그 제약이란 물론 영토의 하량을 말함일 것이었다. 만족스런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일 것이다. 또 이 질문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일찍이 중희의 동생 이호는 진목공에게 자신을 진나라 군위에 올려주면 하남의 5성을 내준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호는 임금에 오르자마자 언제 그랬냐 싶게 이를 파기했다. 진공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 아니냐. 그대도 또한 임금이 되면 나의 이 은혜를 까맣게 잊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비꼼과 협박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초성왕의 이 물음에 중희는 뭐라고 답했을까? 이때의 초성왕과 중희 간의 오간 문답은 중국 역사상 이름난 회담 장면 중 하나로 남게 된다. 이 장면에 대한 여러 사적의 기록들을 군더더기 없이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초성왕이 물었다. 공자, 만약 본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으로써 과인에게 보답하겠소? 중희가 대답했다. 우모나 치각, 옥백 같은 보아들은 왕께서도 남아도는 바입니다. 무엇으로써 보답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초성왕이 다시 말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무엇인가로 나에게 보답해야 하질 않겠소. 중희가 대답했다. 정이 그러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후일만 부득이하여 제가 군왕과 싸우게 되면 그때는 제가 삼사를 물러서겠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중희의 대답은 상당히 허를 찌르는 것이었다. 제물로서 초성왕에게 보답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즉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답변은 상당히 고단수다. 물론 중희는 초성왕이 영토 할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토를 내줄 마음은 전혀 없었다.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일. 그래서 중희는 못 알아들은 척 멍청한 대답을 함으로써 초성왕의 요구를 완곡히 거절했던 것이다. 그러나 초성왕은 집요했다. 그래도 그 무엇인가로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땅을 내주면 되지 않는가 라는 의미로 또 물어왔다. 이제는 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중희는 고심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역사에 남을 명답을 남기었다. 삼사를 물러나겠소. 여기서 사란 거리 개념을 뜻한다. 즉 일사는 30리다. 당시 군대의 하루 행군 거리는 보통 30리. 30리를 행군하면 휴식을 취한다. 그래서 하루 행군할 수 있는 거리인 일사가 30리로 정착된 것이다. 따라서 삼사는 90리. 내가 장차 진나라 임금이 되었을 때 혹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전쟁을 벌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초성왕이 도와준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에서 일단 90리를 물러나 주겠다. 이것으로써 초성왕에 대해 진 빚을 갚고자 한다. 이호처럼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나는 하지 않겠다. 이것이 중희의 답변이었던 것이다. 초성왕으로서는 기가 차지도 않는 답변이었다. 어쩌면 초성왕은 질려버렸을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중희의 태도는 당당했고 또한 진솔했다. 국어를 원했는데 국어는커녕 후일 전쟁터에서 만나면 90리를 양보하겠다니 참으로 대단한 놈이다. 뇌물을 요구했을 때 뇌물을 거절한 상대에 대한 느낌은 분노 아니면 탐복이다. 초성왕은 탐복의 경우로 보는 것이 좋겠다. 반면 초성왕의 총신인 성득씨는 뒤늦게 중희의 말을 전해 듣고 화를 버럭 냈다. 이런 고의한 놈이 있나? 갈 곳 없어 떠돌아다니는 망명객 주제에 이 무슨 불손한 말인가? 그러면서 그는 초성왕에게 강력하게 아뢰었다. 신이 그자를 죽여 없애겠습니다. 그러나 초성왕은 확실히 예사인물이 아니었다. 진공자 중에는 능력 있고 어진 인물이나 불행이도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해 공공한 생활을 영위해왔다. 또한 그를 따르는 가신들은 당대의 영걸들이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이 그를 위하고 있음이라 할 수 있다. 만일 그대가 진공자였다면 과연 그대는 무슨 대답을 했을 것인가? 이에 성득씨는 한발 양보하며 다시 말했다. 왕께서 중희를 죽이실 수 없다면 호원과 조쇠 등 그의 가신 몇 사람만이라도 감금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신하들을 잡아두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부릴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공연히 원망만 살 뿐이다. 진공자에게는 덕을 베풀고 어짐을 보이는 것이 현명한 계책일 것이다. 그러고는 더 이상 성득신에게 중희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성득신은 중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르겠다. 장래 저자가 우리의 적이 된다면
생각만으로도 몸이 떨렸다. 강력한 적을 기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제 막 싹이 트려 할 때 해치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성득 씨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것이 안 된다면 그 가신들만이라도 인질로 잡아두는 것이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이러한 성득신의 계획은 초성왕에 의해 무산되었다. 왕께서 실수하신 거다.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성득신은 초성왕 앞을 물러나오며 이렇게 탄식했다. 중이는 수개월 동안 초나라에 머물렀다. 그 사이 그의 가신들은 쉴 새 없이 본국의 정황을 탐지했다. 진해공 이후의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합니다. 본격적으로 귀국할 준비를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가신단은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중이도 그 의견에 동조하고 은밀히 귀국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진해 이웃인 진나라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중이의 생애는 또 한 번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진공자 중이가 초나라에 도착한 그 해, 즉 BC 637년은 진해공 14년이었다. 지난 가을에 병을 얻은 진해공은 해가 바뀌면서부터 그 병세가 더욱 심상치 않게 되었다. 그 무렵 진해공의 아들인 세자 언은 인질로서 진해 수도 옹성에 머물고 있었다. 이때 그의 나이 18세. 그는 아버지 진해공이 병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본국에서 온 사자는 진해공의 병세를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주공이 병상에 누운 것을 기회로 중이를 귀국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만일 주공께서 이대로 세상을 떠나신다면 이극의 난과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 되면 세자께서는 군위에 오를 수 없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조치라 함은 진을 탈출하는 것이 중이를 해치우거나 국내의 모반을 꾀하는 자들을 모조리 제거하면 되질 않는가? 세자 언은 진해공을 닮아 음험한 인상이었다. 그 인상에 걸맞게 제거라는 말을 서슴없이 입에 담았다. 강성에서 온 사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중이의 귀국을 고대하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들을 모조리 색출하여 처형하면 더 큰 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세자께서 이곳을 탈출하여 강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사자의 말을 들은 세자 언은 입술을 깨물었다. 다음 군인은 내가 이어받아야 한다. 중이에게 빼앗길 수 없다. 사자가 다녀가고 난 며칠 후 세자 언은 아내인 회영의 방으로 찾아들었다. 회영은 진목공의 딸. 세자 어를 어여쁘게 보아 아내로 준 것이 아니었다. 감시역으로서 혼인을 시켰다. 부부 사이에 정이 좋을 리 없었다. 그런데도 세자 언은 회영에게 정이 들었던 모양이다. 조용히 어깨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아버님께서 병세가 심상치 않은 모양이오. 아무래도 내가 가지 않으면 지는 중이의 소유가 되고 말 것이오. 하지만 진목공께서는 나의 귀국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오. 그래서 나는 탈출을 결심했소. 다른 것은 문제가 없으나 다만 당신이 마음에 걸리는구려. 함께 도망쳐 진나라로 가면 어떻겠소? 회영은 놀랐다. 어깨를 끌어안고 있는 남편 어를 밀치며 빤히 쳐다보았다. 아버님은 당신을 잡아두기 위해 나를 당신과 혼인시켰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을 따라 진나라 강성으로 도망가면 그것은 곧 아버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갈 길을 막지는 않겠습니다. 세자 당신이 혼자서 진나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원망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를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서 도망치세요. 마침내 세자 언은 변장을 하고 진나라 도성을 벗어나 진해 수도 강성으로 돌아갔다. 어가 도망쳤다고? 진목공은 크게 분노했다. 배은망덕한 자다. 아내까지 버리고 도망치다니 하늘은 결코 그 자를 돕지 않을 것이다. 즉시 신하들을 불러 진나라 일을 논의했다. 어가 본국을 달아났다 함은 곧 그가 진나라 임금이 될 마음을 품었다는 증거이오. 만일 그가 진의 군위에 오르면 어찌 될 것 같소? 어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군주 제목이 아닙니다. 진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진목공의 총신 중 하나인 공손지의 대답이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하는 것이 좋겠는가?
진과 우리는 대대로 사이가 좋질 않습니다. 때문에 마음 놓고 중원을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우리 진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을 물색해 두었다가 기회가 오면 그 사람을 진의 임금에 올리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을 듯 싶습니다. 공손지의 말에 진목공은 눈을 빛내며 말했다. 우호적인 성향이라 누가 좋겠는가? 지금 진공자 중이는 초나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이가 초나라에. 진목공은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후의 예법에 따라 환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초나라가 중이를 그토록 대접하는 것일까? 그야 중이의 능력과 인품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겠지요. 초나라는 중이 공자가 절대로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으리라 단정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후일의 진나라 임금으로 보고 그의 호감을사 중원은 물론 북방마저 제패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중이가 어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였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공자를 우리나라로 데려옴이 좋을 듯 싶습니다. 향후 천하의 정세가 어떻게 급변할지 모른다. 그것이 가시화되기 전에 미리 중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진연합을 형성하자는 것이 공손지의 주장이었다. 그 제안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진목공은 특사를 초나라로 파견하였다. 특사에 선임된 사람은 공손지. 공손지는 달변가는 아니었지만 진실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중원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진공자 중이를 우리 진나라로 모시고 싶습니다. 진의 공은 지금 병중이다. 그 아들인 세자 어가 군위에 오르게 되면 진나라는 더욱 어지러움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이가 귀국해야 하는데 초나라는 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웃인 진에 머물게 되면 기회가 났을 때 진으로 밀고 들어가기가 수월하다. 이것이 공손지가 초성왕을 설득하기 위해 한 말이었다. 초성왕은 공손지의 솔직한 말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호탕하게 대답했다. 중원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라. 좋군, 좋아. 진공자를 진백에게 맡기겠소. 진으로 가시오. 초성왕으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았을 때 중이의 사신단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진과 진은 아침에 떠나면 저녁에 당도할 만큼 지척이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미치도록 격정적이 되었다. 초성왕은 대국의 군주답게 의연했다. 중이가 작별 인사차 궁으로 들어오자 중후하게 말했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소. 진목공이 그대를 도와준다고 하니 그대는 반드시 귀국하여 소원을 성취하기 바라오. 그런 초성왕에게 중이는 진심으로 감사의 절을 올렸다. 왕의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있기만을 바랄 뿐이오. 다시 만나게 될 날. 중이는 잠시 묘한 감상에 젖었다. 중이가 진나라 군위에 올라 천하를 향해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진과 초는 다시 만날 것이다. 적으로서일까? 동맹국으로서일까? 그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약속한 것, 삼사를 물러나 주겠다는 말. 초성왕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소. 얼마든지 라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단한 자신감이었다. 중이는 소리 없는 웃음으로 그에 응대했다. 영성을 출발했다. 이제는 고달픈 유랑의 길이 아니었다. 진나라 특사 공손지가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희망의 부푼 여행. 오랫동안의 꿈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꿈의 실현을 위한 첫 행보. 진나라행은 중이에게 그런 의미였다. 한수를 따라 북상하다가 신땅 조금 못 미쳐 서북 쪽으로 꺾어 올라가면 위수에 이른다. 그 대안에 거대한 도시 하나가 서 있다. 지금의 서안이다. 서주 때의 수도 호경이기도 하다. 서주 몰락 이후 폐허가 되다시피 한 고도. 거기서 다시 위수를 건너 서쪽으로 직행하면 진나라 수도 옹성이다. 중이 일행이 위수 근방에 이르렀을 때 진나라에서는 중대한 변화가 일었다. 진해공졸. 병상에 누워있던 진해공 2호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제위 14년. 그는 죽기 직전까지 형인 중이를 경계했다. 세자, 어를 잘 보살펴라. 다른 공자들은 염려할 바 없다. 다만 두려운 것은 중이뿐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중이를 나라 안으로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충복극예와 여의생에게 내린 유언이었다. 두 신하는 머리를 조아려 진해공의 유명을 받들었다. 진에서 탈출해 강성으로 돌아와 있던 세자 어가 군위에 올랐다. 그가 진해공이다. BC 637년 9월의 일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중이는 하늘을 향해 탄식했다. 아, 늦었구나. 진해공의 죽음. 귀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것을 놓쳤다는 탄식이었다. 세자 어인 진해공이 진나라 군위에 올라 내정을 안정시키면 중이가 돌아갈 길은 완전히 막히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호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공자를 위해 더 좋은 때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때. 호원은 진해공의 폭정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 것이다. 정확한 안목이었다. 진해공의 악정에 이어 그 아들인 진해공마저 폭정을 펴게 되면 진나라 내의 민심은 온통 중이에게로 쏠릴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귀국의 명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 더 좋은 때라는 것이 호원 당사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슬픔이요 통안으로 다가올 줄을 어찌 알았으리요. 그들은 여행 중이라 알지 못했지만 진해공의 폭정은 이미 즉위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진해공의 유명을 받든다는 미명하에 다음과 같은 명을 내렸다. 진나라 신하로서 타국의 망명에 있는 공자를 따르는 자들은 속히 귀국하라.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가족을 모두 참수형에 처하랴. 다분히 중위의 가신들을 염두에 두고 내린 명령이었다. 그중 특히 호모와 호원은 중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들만 중위에게서 떼어놓는다면 중위의 날개를 꺾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해공의 명이 떨어지자 극예와 여의생은 호돌부터 긴급 체포하였다. 호돌은 호모와 호원의 아버지다. 두 사람은 호돌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아들들을 불러들이면 지난 일들은 없었던 일로 해주겠소. 이때 호돌은 나이 90을 넘기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으나 그 기품만은 전혀 시들지 않았다. 진해공 앞에 끌려가서도 의연하고 단아한 모습을 전혀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신은 평생 두 자식놈에게 충을 가르쳐 왔습니다. 두 자식놈의 주인은 중이 공자입니다. 충신이 자신의 주인을 섬기는데 어찌 두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들들에게 주인을 배반하고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아비가 자식에게 불충을 가르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나라와 집안의 기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신은 만일 두 자식이 중이 공자를 배신하고 나라 안으로 들어온다면 가묘로 끌고 가서 죽여버릴 작정입니다. 호돌의 눈에서는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진해공은 눈동자가 뒤집히는 듯 했다. 희번떡거리는 눈으로 좌우를 향해 외쳤다. 죽여라! 죽여! 두 손을 허공에 저었다. 광인의 몸짓이었다. 당황한 것은 오히려 극예였다. 그는 재빨리 어조를 낮추며 호도를 회유했다. 노대신은 고집 피우지 마시고 어서 이곳에다 돌아오라는 편지를 쓰시오. 그러고는 직접 당하로 내려가 호돌의 손을 잡고 붓을 쥐어주며 편지 쓰기를 강요했다. 호돌은 그런 극예의 손을 뿌리치며 한 점 흐트러짐 없는 어조로 말했다. 나의 손을 잡지 마라. 내 스스로 쓰겠다. 말을 마치자 호돌은 붓을 들고 앞에 놓인 천자락에 크게 8글자를 써넣었다. 자무이부, 신무이군. 무슨 뜻인가? 자식에게 두 아비가 없듯이 신하에게는 두 임금이 있을 수 없다. 극예는 당황했다. 진해공은 더욱 분노가 치밀어 의자까지 박차고 일어섰다. 너는 정녕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호돌이 고개를 쳐들며 외쳐댔다. 신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두려운 것이 딱 둘이 있습니다. 자식된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신하된 사람이 임금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 외에 신은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목을 길게 빼어 앞으로 내밀었다. 대단한 기계가 아닐 수 없다. 극예는 질렸다. 얼굴이 헬쑥해져 슬그머니 몸을 뒤로 빼었다. 그러나 진해공은 이미 이성을 상실했다. 분노하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자를 시장에 끌고 나가 참하여라! 호돌은 순순히 끌려나갔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죽음이었다.